많죠. 근데 거꾸로 1번이 정답인 그 시험 보면은 1번이 정답인 거 보면은 18회 시험에서는 8문항, 또 19회 때는 6개. 그 쭉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는 확률이 제일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갖고 찍을 때도 제일 무식한 게 몇 번 갖다 찍는 거야. 1번 갖다 찍는 게 제일 개념 없는 거야. 그래서 찍을 때는 뒷번호 4번 아니면 5번. 거의 18회부터 써놨는데 예전에 15회, 16회 이때는 4번이 정답인 게 10문항씩 됐어요. 4번이 제일 많았고 4번 갖다 찍으라 했는데 그러게 또 얘기를 하니까 20회, 21회, 22회 때는 또 4번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올해 24회 시험 이때는 4번을 답으로 찍는 게 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찍을 때도 개념 있게 찍어야 돼. 1번 이런 데 갖다 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6번에 그 숫자가 들어간 문제 그것도 한번 쭉 분석해 봤는데 숫자가 직접 정답으로 출제된 게 작년 시험에서는 8문항이에요. 숫자를 알아야 뭐 일수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숫자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게 8문항. 그리고 지문 중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16문항. 그럼 합치면은 24문항입니다. 즉 24문항은 숫자를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법에서 숫자 뭐 무시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숫자는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되고 그런 꼭 외울 필요가 있는 숫자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재밌는 방법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리자. 그래서 오늘도 추진위원회는 몇 명 이상? 왜 5명이야? 추진위원회 5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꼭 외워야 될 숫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계산 문제 문항수다 이렇게 써놨는데 계산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었는데 한 문항, 두 문항 이 정도에 많이 출제해봤자 2문항입니다. 따라서 다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꼭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산 문제에서 낑낑대면서 10분을 잡아먹는 거예요. 10분을. 그러니까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게 제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나중에 연습 겸 그 부담 없이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계산 문제 뭐 한 문항 출제했어요. 그 뭐 틀려도 아무 관계없고. 그 다음에 8번. 그 각종 계획 내용의 출제 문항수다 해서 마지막인데 그 각종 계획 우리 공법 공부하면은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토지의 이용 개발 등등에 관한 계획. 국토계획법에서 배운 계획 뭐가 있을까? 국토계획법에서 배운 거. 또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이제 벌써 뭐 한 몇 주 지났으니까 제일 처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시설사업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이런 계획들이 국토계획법만 6개. 개발법 가면은 개발계획이다, 실시계획이다, 환지계획이다 엄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이런 각종 계획들이 한 10개 됩니다. 1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계획의 내용을 물어본다. 그 오늘 수업 중에도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이 재작년 기출이야. 그럼 사업 시행계획이 2바닥이야. 기본서 2바닥.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워갖고 맞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죠. 낸 놈한테도 5분 지난 다음에 네가 맞춰봐.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의 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 물어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맞힐 수 있는 게 있어요. 작년 시험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이거 물어봤어.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것들은 쉬운 문제고 환지계획의 내용 이것도 개발법에서는 핵심 계획이야.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 물어보면 일단 난이도가 어렵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계획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의 개념을 잡아야 돼. 그리고 거꾸로 요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구나.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해갖고 그런 이제 계획의 개념들 그런 것들 잡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쭉 기출문제 분석 쭉 봤고요. 그 23회 이제 기출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은 정비법부터. 자, 그 문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해설도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수업 안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수업 안 한 부분. 그런 것들 제가 열심히 떠들어 봤자 여러분들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해설 미리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면서 쭉 보겠습니다. 그럼 19번 그 정비법에서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 오늘도 수업하면서 정비법에서는 용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에다 별 붙여갖고 그거 반드시 정리해라 했는데 그 1번, 2번 한번 보세요. 2번 정답인데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럼 정비 기반시설 양호, 그게 키워드야. 양호하다. 그럼 그거 무슨 사업이야? 재건축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거는 뭐 하는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그럼 도시 지역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갖고 사는 동네. 그게 무슨 동네? 달동네.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문타운이라고 그랬어요. 문타운. 그래서 달동네, 문타운. 문타운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것들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야. 가장 안 좋다. 극히어라. 또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판잣집 이런 것들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따닥따닥 과도하게 밀집. 가장 주거환경이 불량한 달동네를 다시 개발한다. 그거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은 항상 강조가 붙는 거야. 극히어라. 과도 밀집. 이런 강조가 붙어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래서 그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 기출문제인데 그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냥 맞히라고 포 주는 거야 맞히라고. 그래서 2번 그거 그냥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정비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럼 가로에 보면 박스에 보면 그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즉 분양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가로에 해당할 때는 해당 토지나 주택 등 건물을 분양받을 권리 그거를 이제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분양권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 그럼 다음에 그 괄호에 해당할 때는 분양받을 권리 분양권은 기준일대로 산정해서 분양해 주겠다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로에 보면 기준일은 원칙적으로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 그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은 날 거기다 비춘 거기다 원칙 쓰세요. 그게 기준일이야. 그래서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기준일대로 분양권을 산정한다. 그 얘기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지분 쪼개기 금지라고 합니다. 지분 쪼개기 금지. 그래서 지분 쪼개기 금지를 위한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분 쪼개기라는 용어는 들어봤어요? 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 쪼개기?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답답해. 그래서 인위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늘리는 거.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지분 쪼개기 한다 그래. 지분 쪼개기.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 그래. 한 필지에 토지. 1번지가 있다. 그럼 이 한 필지의 토지는 소유권 하나니까 나중에 뭐 정비 사업으로 이 주택을 공급받는다고 할 때 분양권도 당연히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는 소유권이 하나. 분양받을 권리도 하나. 그런데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 버려. 1에 1, 1에 2. 그러면 두 필지가 되면 각각의 토지에서 소유권이 하나씩 나오죠. 그러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원래 한 필지의 토지면은 분양받을 권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해 버리니까 분양받을 권리가 두 개로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늘리는 거. 그거를 좀 속된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지분 쪼개기. 그럼 이 지분 쪼개기 하면은 정비 사업 하는데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왜 나쁘겠어?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걸 좀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건설해갖고 정비 사업으로 분양할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었고 3,000세대다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합원이 이런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해갖고 조합원 분양분이 늘어나. 그럼 조합원이 분양받을 게 늘어났다. 그러면 거꾸로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할 일반 분양분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에게 분양을 해서 이 분양대금 가지고 뭐에다 충당하는 거냐? 공사비, 사업비용에 충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에서는 일반 분양하는 것을 개발법상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채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비지. 그래서 이런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 가지고 이 사업비에 충당을 할 수 있는데 맨 지분 쪽에 갖고 조합원 분양분만 늘어나면 일반 분양분이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성이 악화가 되었고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요. 따라서 이런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이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봤던 그 지문의 취지인데, 그럼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 거냐? 정비구역 지정고시 다음 날부터 이 지분 쪼개기 했을 때는 기준일대로 분양권을 산정한다 그 얘기인데, 그럼 1번에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됐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개의 토지로 나눠지면 그만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죠. 이게 대표적인 지분 쪼개기야. 또 2번도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이니까 소유권이 하나. 근데 그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바꿨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세대수만큼 소유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분양권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다 1번, 2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다? 지분 쪼개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보면 수개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이 돼서 토지 등 소유자 감소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버리면 이거는 오히려